인공지능을 쭉 저도 뭐 여러 책들도 읽어봤지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위키백과에서 인공지능을 한번 봤어요. 여기도 이제 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인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게 뭐 이게 AI의 뭐 정의입니다. 뭐 위키인가 뭐 거기 나와 있는 정의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역사를 좀 잠깐만 그냥 이렇게 훑어볼게요. 1943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56년까지 이제 탄생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AI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그 전에 여러 이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연구자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 알듯이 그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시면은 그 암호 해독 장치, 저 컴퓨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앨런 튜링이. 그래서 가지고 암호 해독해가지고 우리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장본이 된 사람이 앨런 튜링이고, 그 사람이 이제 뭐 디지털 기반의 전자 계산 이론도 만들어내고 실제 계산기 실물도 만들어냈던 사람이고, 마빈 민스키도 뭐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튜링이라는 사람이 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역할이 크죠. 아직도 뭐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것 때 튜링 테스트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가 뭐냐 하면은 텔레프린터를 통해서 대화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기계가 기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면은 이렇게 뭐 방에다 두고, 이거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판결을 받으면 그건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직도 튜링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 튜링 테스트가 기반이 돼서 만든 영화가 뭐 마키나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황금기는 56년에서 74년까지. 그래서 뭐 AI라는 말이 탄생을 하면서 거의 관련돼 있는 쪽에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뭐 기하 대수 문제풀이에서 업적들이 많이 있었고, 자연어 처리 소통 같은 데서 성과 좀 있어가지고 챗봇 엘리자 같은 것들이 탄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로봇 쪽 관련돼서도 와세다에서 와봇이라는 로봇 프로젝트가 이제 스타트가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AI 관련된 연구 자금들을 달파에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연간 300만 달러씩 그때 당시에 75년까지 투여하다가 4년동가 지원을 중단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암흑기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 중단할 때는 쭉 투자를 하다가 너무 기초 연구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 미미한 성과로 미국, 영국이 전부 다 자금을 지원을 중단합니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지만 맨스필드 수정안이 아마 실제적인 연구에 돈을 투자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수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무완수에 직결된 연구 쪽으로 기초 연구는 안 하고, 그쪽 기초 연구는 좀 덜 하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때 암흑기가 오게만 만들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메모리 처리 속도 등 컴퓨터 능력의 한계, 컴퓨터가 능력적인 한계가 있고, 조합수는 무지무지 많고, 정보도 무지무지 많고, 그다음에 컴퓨팅 환경과 실제 환경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다시, 그러니까 CMU에서 덱사에 디지털 이퀴프먼트 컴퍼니에다가 전문가 시스템에 엑스콘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연간 4천만 달러 비용을 절감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을 가지고. 전문가 시스템은 이렇게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서만 그냥 인텔리전스를 잘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거.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경산성에서,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에서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에 8,500만 달러. 뭐, 그리고 영국, 달파, 그냥 투자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좀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하면서, 마이크로 컴퓨터를 등장하면서 이 데스크탑이 예전에는 전문가 시스템 하는 게 리스비라는 언어를 통해가지고 다 구현을 했고, 리스 컴퓨터가 따로 뭐 하여튼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애플이나 IBM에서 마이크로 컴퓨터 기반의 데스크탑에서는 저거보다 충분히 그 성능이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의해서 1987년도에 갑자기 그 AI 하드웨어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하드웨어 가격이. 그러면서 암흑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 이유가 된다는 것들이 엑스콘 같은 전문가 시스템이 유지보수비가 되게 많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학습도 안 되고 그 전문가 시스템이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탑다운으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하는 어프로치로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로보틱스에서 MIT AI 랩에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바텀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 기반한 AI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방대한 지식을 전부 다 때려 나가지고 해봤자 가가지고 실제 환경 가면은 똑같이 그 생각했던 거대로 환경이 뭐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거기서 적응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달파 자금 감소되고 5세대 프로젝트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던 일들이 다 달성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암흑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뭐 AI 관련돼 있는 쪽이 그냥 이렇게 미진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93년도 2011년까지. 그 사이에 뭐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이긴 거 뭐 많이 얘기 들으셨겠고 97년도에. 달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131마일을 자율주행해서 미리 아무 지식이 없는 데서 그냥 사막 횡단 완주를 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했었던 이 책임자가 스탠포드 교수인데 이름이 참 까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구글 X 연구소 소장으로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CMU에 또 이 자율 자동차가 이 그랜드 챌린지 다음에 이제 어반 챌린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55마일을 원래 하는 대로 주행을 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왓슨 컴퓨터가 제프리 퀴즈쇼에서 예전에 챔피언이었던 두 사람을 같이 퀴즈쇼를 하다가 거기에서 아주 여유롭게 하여튼 뭐 만방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하죠. 만방으로 이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을 또 이끌었던 것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고 컴퓨터의 속도와 기억 용량이 2년에 2배씩 늘어나는 무어 법칙이 되게 적용되는 시기였었거든요. 컴퓨팅이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고 용량도 커지고 싸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거기 그 위키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호황기를 2011년부터 보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된 것들 이게 아마 제가 거기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가 이때 시작이 됐어요. 2011년에 대규모 딥러닝을 AI를 위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거부터 해가지고 많은 결과들이 이루어지죠. 물론 그 이전에 그 딥러닝이라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 신경회로망들을 아주 그러니까 층을 많이 얕게 쌓아놓고 그냥 겨우 될까 말까 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 제퍼리 힌트는 그러니까 이 신경회로망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층을 무지무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또 컴퓨팅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미지넷 대회가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진에 들어있는 등장되는 물건이 뭔지를 맞추는 그런 건데 알렉스 넷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그 딥러닝을 활용한 그걸 가지고 이전에는 75% 정도밖에 못했는데 갑자기 이때 2012년에 84%를 10%를 쫙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부터 너도나도 딥러닝 해가지고 요새는 이미지넷은 2017년에 요 관련되어 있는 챌린지는 끝났는데 요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는 지금 99%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잘해요. 구별. 그 요새는 뭐 이 딥러닝 테스트 하는 것들이 사진 딱 보여주고 이게 무슨 사진이니? 그러면은 이제 뭐뭐뭐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뭐 사막을 횡단하는 사진입니다. 고양이가 뭐 어디에서 뭘 꺼내서 뭐 먹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 분석해내는 거예요. 컨텍스트까지. 요새 그런 대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두 번째 호황기를 맡고 있는 거죠, AI가. 딥러닝 간단하게, 그러니까 AI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
아까 잠깐 들어가던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고 지적 능력 인간의 머신러닝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 그 머신러닝의 기법 중에서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적층을 많이 시켜가지고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되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면은 상식적으로 얘기 좀 드리면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요 용어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게 좋아서 지도학습은 뭐냐면 슈퍼바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답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진들을 그래서 토끼나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여러 환경에 있는 사진들을 다 계속 보여줘서 다 그것들 데이터로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레이블링도 하고, 이건 토끼니까 토끼 봐. 토끼, 이건 고양이 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데이터에다가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사진에서 토끼냐 고양이냐를 판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레이블된 데이터를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내는 내용들이고, 비지도 학습은 그런 것들 레이블 없이 뭔지 모르는 사진이지만 알아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공지능에서 다 얘기 나오는 것들이 비지도 학습이에요. 지도 학습처럼. 요새 이제 비지도 학습 쪽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본 적이 없어도 그 언어 유추도 좀 하고 특징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죠. 로봇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강화학습은 어떤 에이전트가 환경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해서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라는 것들을 최대화시키든지 맥시마이즈 시키든지 한 보상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많이 예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카드 게임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언젠가는 똘똘한 그 게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보내준 것들이 블럭 쌓는 게임, 블럭 쌓는 게 아니라 블럭 격파 게임. 그거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걸로 처음에 나왔죠. 로봇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이제 로봇 지능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로봇 지능의 구현의 접근 방법이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텀업하고 탑다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상향식, 하향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없어졌네요. 요게, 바텀업 방식이 이제 요게 탑다운입니다. 슈퍼바이저리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그 하이라키컬 패러다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지식을 다 때려놓고 월드 모델에 대한 지식 같은 거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그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스탠포드 AI 로봇 쉐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그 환경이라는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으면 잘 어느 정도는 먹혀요. 어느 정도 그것도. 그렇지만은 환경이 조금이라도 원래 내가 모델된 대로 안 되면은 그냥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암흑기를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었다고요. 그래서 MIT AI 랩의 그 로드니 브룩스가 서브섬션 아키텍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바텀업. 같이 지능은 처음부터 고등인간의, 고등동물 또 인간에 대한 두뇌를 전부 다 임플리먼트 하면 안 된다. 하등동물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MIT에서 엔트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미는 뭐 어떻게 하다가 하다가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을 찾는다고요. 그런 동물의 특성들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동물의 특성들을 어떻게든지 컴퓨터에 한번 이식을 시켜보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들이 센싱에서 액션을 그대로 막바로 하는데 행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브젝트가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어떤 앞에 장애물 나타나면 피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주변으로 그냥 맴돌아라.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가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센서 액추에이터의 이 조합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저거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 조절만, 끝단에서 행위 조절만 하는데 브룩스는 하위 행위가 상위 행위가 하위 행위를 서브슈하는, 그러니까 이 압도하는 그런 쪽에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 텍의 로나ल्드 알킨이라는 친구는 이것들을 뭐 포텐셜 필드 해가지고 서로 더해줘요. 웨이팅 해가지고 더해주는 방법도 취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하등 동물의 행위는 거의 모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로봇에 일 시키려고 그러면 저렇게 살아남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됐구나.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리키컬하고 리액티브를 같이, 그러니까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실제 리액티브한 것들도 있지만은 플랜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면 그런 거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뭐, 조지아 텍의 오라나 CMU의 타스크 컨트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거 CMU 같은 데는 지진 현장에서 뭘 하는 로봇에 적용도 하고, 박물관 가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지능을 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들 스타트 포인트에서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또 어떻게 디파인 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중지능 로봇 클러스터라고 무슨 사업을 하나 따가지고 기획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다중지능 이런 것들을 다중지능 로봇이라는 것들을 분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가 다중지능 것들 착안한 것들이 뭐냐면은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가드너가, 이거 교육학자예요. 교육학자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의 지능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지능으로, 한 가지 지능만은 아닌데 사람이라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이제 교육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잘하면은 이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잘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사람의 지능들은 이 8가지 지능으로 조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인관계, 자기이해, 언어, 음악,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자연탐구지능. 그래서 신체지능, 운동지능이 뛰어난 애들은 운동선수 시키고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것들 딱 보고, 저는 로봇 하는 사람이니까 로봇에서 보면 로봇의 지능은, 로봇은 또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지능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로봇 지능은 현재 다중지능은 뭘로 돼 있을까? 그래서 저는 로봇 지능을 3가지 다중지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셜 지능, 공간 이동 지능, 유연 조작 지능. 실제 우리가 R&D 과제 할 때도 저렇게 3가지 나눠가지고 많이 해요. 소셜 지능은 뭐냐면은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 이해 지능하고 언어 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로봇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지능이 있고, 공간 이동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이동하는 것들은 또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해들을 잘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그 공간 지능을 포함해서 논리수학적으로 연산도 많이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신체 운동 지능을 결합한 거고, 유연 조작도 다 똑같은 얘기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3가지 지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신문에도 발표하고 좀 그랬던 건데, 휴대폰의 그 세대처럼 로봇 지능이라는 것들도 1세대 로봇 지능, 2세대 로봇 지능, 3세대 로봇 지능 한번 나름 정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로봇 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 변화가 없는 작업 공간에서 단순 이동 조작을 하는. 그래서 이건 62년부터 90년대 말까지 산업용 로봇 도입기에 활용된 거고, 환경은 사람과 환경 공유를 안 하는 정형화된 환경이고,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을 신속 정밀하게 하고, 그래서 자동화 라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를 하는 그런 로봇들. 그런데 유니메이트 시작한 이런 양팔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세대 지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응하는 센서 기반의
그 센서 기반으로 환경을 파악해서 이동, 조작, 소셜 지능을 거의 단독적으로 다 수행해주는 그런, 저거 결합도 잘 안 되고 단독적으로 거의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로봇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그 다양한 형태에서 그 형태에 맞도록 로봇 지능이 다 이게 발달이 되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인간 공존을 하지만은 뭐 센서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을 해서 적용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성능을 발휘하는 로봇들에 들어가 있는 지능들을 제가 2세대 로봇 지능이라고 얘기하고, 3세대 로봇 지능은 인터넷 공유 지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제가 요 용어를 IoR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oRT라는 것들은 어느 그 유명한 거기에서 2016년에 디파인을 했었는데, 인터넷 오브 로보틱 띵. 이거는 IoT 플러스 로보틱스 플러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용어로 IoRT라는 얘기를 쓰는데, 하여튼 인터넷 공유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요 세 가지 다중지능이 융복합해서 활용되는, 그건 3세대지 않겠느냐. 그래서 IoT 센싱이 가능한 변화하는 환경. 모든 환경 센서들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다 분산을 시켜놓고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받아가지고 복잡한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이 이동뿐만 아니라 조작도 해야 되고 소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융복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2010년대 말 이후, 그러니까 2019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로봇의 빅키라는 모습이 여기서 생각하는 그 로봇 지능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네트워크되어 있는 지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신체 운동 지능 플러스 알파, 이런 쪽으로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로봇의 다중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 그런 식으로 디파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예로 보면은 아까 다중지능 이론으로 보면은 알파고 인공지능은 논리수학 지능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보라는 그 로봇이 소셜 지능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 언어 지능 플러스 일부 순체운동 지능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융복합해주는 것들로 하고, 로봇이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인공지능은 신체운동 지능을 위주로 해서 몇 개의 다중지능을 결합해서 계속해서 지능 로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로봇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하면은 사람을 넘어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신체운동 지능이 도저히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없는 데서 뭐 머리만 발전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뭐 다른 측면은 있지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특이점으로 지금 뭐 싱귤러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특이점, 인간의 지능이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선다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신체 운동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 커츠와 아니까 마크 커츠와일인가? 구글에 나중에 들어가 있는 스탠포드인가 뭐 하여튼 MIT가 교수였던 친구가 특이점이 온다 그런 책에서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서는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얘기해요. 싱귤러리 포인트라고 그래서. 근데 대개들 특이점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책임질 수 없는 시간에 자기가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045년도에, 그러니까 걔는 2045년까지 못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타이밍으로 되게들 잡더라고. 근데 하여튼 인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서는 날은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부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그러니까 제너럴 뭐 AI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되게 재미난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저는 클러스터를 2015년에 14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 기획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증강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때 증강지능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IBM이 2016년에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대체하는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완하는, 사람을 증강시키는 Augmented Intelligence로 앞으로 IBM에서 그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이 사람을 뭐 대체해가지고 사람을 앞서가지고 사람 일거리 쫓고 이런 것들의 걸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영역들이 저 어그먼트 인텔리전스에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제 뭐 하여튼 뭐든 뇌를 어그먼트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팔을 어그먼트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래 세상은 제가 AI 로봇이, 여기서 제가 인공지능을 안 쓴 거는 어그먼트 인텔리전스도 저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AI는 어그먼트 인텔리전스다. 그래서 어그먼트 AI하고 로봇이 만드는 미래 세상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동작하는 바이오닉 암이 저기 한 3kg 정도 될 거예요. 저거 유타 대학에서 만들어서 모비우스 바이오닉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사람의, 그러니까 팔 없는 사람들 위한 저 로봇, 루크암. 저거 무지무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로봇 하는 사람들. 최근에 하여튼 아마 지금 올해 끝나는 해인가, 키스트에서 바이오닉암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닉암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냥 여태까지의 바이오닉암은,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도 같은 것도 발 움직임을 가지고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키스트 같은 데서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일부 좀 한 것들은 뭐냐면은 신경에 직접 넣는 거예요. 신경에 직접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신경에서 오는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이 의수 같은 것들은 다 딴 데의 움직임을 이쪽으로 매핑 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직접 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발 쪽은 일찌감치, 발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걷고 하는 것도 단순하기 때문에, 휴허 교수라고 MIT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저런, 의족. 자기가 만든 의족 가지고 테드 2014년에 강연을 합니다. 아마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뜀박질하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의족 관련되어 있는 쪽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 관련돼서 AI 기술들이 이런 쪽으로 접목이 돼야지 앞으로 우리나라 하여튼 세계의 미래는 좀 밝은 거죠. 하여튼 우리가 정책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AI를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도 지금 모자란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리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로봇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이 SCI 환자들, 여기 이 척수 마비 환자들을 위한 건데, 해가지고 저걸 통해서 걷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 사이버다인, 이거는 츠쿠바 대학에서 했던 상카이 교수라고 하는 무지무지 정부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2018년에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4년 전에 받았어요, 리웍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제 척수마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조금 힘을 증폭시켜가지고 좀 어려운 공정 환경에서 같이 좀 일을 해볼 수 있는. 지금 LG전자에서 클로이 슛봇 같은 거 나와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저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건강 반려 로봇. 이런 일본의 사람, 간호원들이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업무가 사람을 옮기는 업무입니다. 근데 그것들 간병 로봇 만들어서 했지만은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사업화는 좀 약간 그렇고, 이거 국내 회사인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사람 옮기는 것들을 저렇게 그냥 해주는 것들을 2018년부터 지금 뭐 어나운스 해가지고 저것도 일종의 로봇이죠. 뭐 해가지고 뭐 저렇게 복잡하게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용 머신 쪽으로 일단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아이보 같은 반려 로봇인데 한 3,000불 한 대입니다. 2020년대 톰봇 퍼피에 아주 거의 강아지랑 똑같아요. 이거는 강아지랑 거의 똑같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중국에서 만든 건데 21만 원 정도 한대네요. 근데 저거는 그래도 꼬리 흔들고 뭐 이렇게 저거 좋겠다. 똥도 싸고 털도 네. 저거. 저거는 네. 이거는 인형 같고 이거는 전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하여튼 그 AI의 어구먼텐 트랜스 분야가 굉장히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어구먼테이션 시켜주는 대상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센싱 어구먼테이션 하는 것들은 비주얼, 오디터리, 텍타일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그 기능이 모자라던가 아니면 그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구먼테이션 시켜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커그니션 하는 기능들 뭐 이렇게 뇌 같은 것들이 좀 발달이 잘 안 돼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 그러니까 그 지능적인 어떤 사고와 같은 것들을 좀 오그멘테이션 시켜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모션 쪽에 관련된 오그멘테이션이 여태까지 계속 로봇 쪽에서 접근했으니까 그쪽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타임하고 디스턴스 이것도 이제 오그멘테이션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텔레포레이션 하는 것들이 예? 우리가 뭐 직접 그 앞에서 못하지만은 사람의 능력들을 오그멘테이션 시켜가지고 멀리 있는 데까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라 이거죠. AI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뭐 헬스케어 분야, 로봇 케어 서포트, 그 다음에 슈퍼 휴먼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점핑 해가지고 뭐 농구를 뭐 무지무지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스포츠 대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로봇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그 슈퍼 휴먼 스포츠도 있어요. AR 스킬 베이스의 어떤 서포트 해주는 것들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앞으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적용 분야가 있겠지만은 저런 위에 있는 저런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런 것들을 정말 우리 인공지능 이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뭐 기계학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진정한 AI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대체하는 것들을 우리가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뭐 너무 사람 대체하는 것들 시도하지 말고 AI 기술자들은 이런 어그먼티드 인텔리전스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